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그러니까 비토 후보가 이재명 47, 윤석열 44였습니다.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 기본소득을 그래서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다는 겁니까? 만나는 겁니까?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응답률이 정말 제가 이 여론조사 업을 시작한 이래 최악입니다. 최악. 민주당이 163곳의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22곳이 이미 접전 또는 열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대선 결과가 저렇게 이제 첨예한 어떤 그 격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내년 총선 이제 10달도 안 남았잖아요. 내년 총선의 판세가 이제 지금 어떻게 가는 거냐. 지금 공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뭐 그 정권 심판 정서가 꽤 높고 민주당이 꽤 유리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MBC 여론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 그 모든 공표조사의 평균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를 주간 단위로 각 기관의 편향을 보정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6월 4주까지 올라왔던데요. 6월 4주 현재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대략 38.5 정도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 정수로 하면 약 38, 9 정도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수당이 집권한 시점에 치른 총선 직전의 대통령 긍정률보다 보수당은 최소 5% 이상의 지역구 득표율을 올렸다라고 해석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40% 중반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와 약간 그 결이 다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그 어떤 응답자들의 여론이 아니라 실제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의 표심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표되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보정되지 않은 인구 비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진보 편향이 발생하고 개연성이 높다. 예전에 RDD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아예 그 KT 전화번호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 프레임,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어떤 모집단이었기 때문에 상시적인 보수 편향이 있었지만, RDD가 도입되고 지금은 휴대전화 조사에 거의 최소 8, 90% 이상을 휴대전화 또는 가상번호를 적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보수 편향은 사라졌고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RDD가 도입된 이후에 샤이 진보가 발생한 선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2021년 재보선 때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니까 숨은 진보표가 있다. 예전에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숨어있는 진보 우리 표가 뭐 15%, 20% 있었다. 그래서 작년 대선에서 재작년 지방 재보선에서도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폈죠. 그러나 개표를 해보니까 뭐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거의 60% 안팎의 압승을 거두잖아요. 박영선, 김영춘 후보는 30%대 득표에 그쳤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또 여론조사를 쭉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RDD 방식이 도입된 2011년 2월 RDD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 샤이 진보는 없다라는 거죠. 미국도 샤이 진보라는 뭐 샤이 진보 현상이 나타난 그런 선거는 제 기억에도 없고요.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샤이 보수가 있었죠. 우리도 역시 샤이 보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공표되고 있는 모든 정치 여론조사에는 진보 편향이 일부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두 번째 꼭지로 설명드리는 내년 총선 판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그 결과 현재로서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율이나 연령 효과 등을 고려하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이긴 곳이 163곳인가 그랬죠. 그중에 이미 22곳은 역전 또는 거의 뭐 초접전 상태로 전환됐다. 굉장히 위태로워졌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는 이겼지만 작년 대선에서 진 곳이 대략 한 4, 50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한강 벨트, 강서를 제외한 한강 벨트가 다 전멸했고요. 뭐 도심권, 종로, 중구, 뭐 성동, 용산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고려하면 지금 내년 총선이 예상외로 민주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화면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총선과 지방선거 기준으로 양당이 과반 승리를 한 선거가 6차례 있었습니다. 대선 빼고요. 내년은 총선이니까 당연히 총선과 또 총선과 유사한 지방선거 6만 그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이 과반을 얻어서 그 승리한 선거가 3차례 있었고, 국민의힘이 역시 과반 이상의 그 의석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 당선자를 내면서 승리한 선거가 역시 3차례씩 있었습니다. 3전 3승, 3승 3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6차례 선거의 투표율을 분석을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모든 선거는 투표율이 상수입니다. 투표율이 상수. 그러니까 4050대 60대 이상의 어떤 그 세대 구도가 지금 거의 고착화된 상황에서 결국 40, 50대 투표율, 특히 40대 투표율과 60대 이상 투표율 간에 얼마나 갭이 발생할 거냐. 거기에 2030 1400만 대군이 누구 손을 더 들어줄 거냐. 앞으로 모든 선거의 운명을 가르게 될 텐데, 민주당이 이긴 저 파란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 2004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이 세 선거는 민주당이 2004년에는 152석으로 과반을 달성했고요. 2018년 지방선거는 뭐 헌정 이후 뭐 유례 없는 그런 압승을 거뒀고, 2020년 총선 역시 60년 만에 최대 의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이 세 선거의 전체 투표율을 보면 다 60%대입니다. 60.6, 60.2, 그리고 2020년 총선 때 가장 높았는데 66.2%를 기록했는데, 40대와 60대 투표율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이 세 차례 민주당이 과반 이상으로 압승을 거둔 선거에 60대 투표율이 40대 투표율보다 대략 1.08에서 1.18배 정도 높았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2004년 총선 기준으로 보면 40대 투표율이 66%였고 60대 이상 투표율이 71.5%, 대략 한 5.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죠. 2018년 지방선거도 59대 뭐 70, 약 11% 정도. 2020년 총선 때는 64대 75, 뭐 9% 정도. 그러니까 10% 안팎 또는 그보다 격차가 작을 때, 이 두 집단의 투표율 격차가 10% 안팎이거나 또는 그보다 미만일 때는 민주당이 과반을 얻으면서 승리했다. 반면에 2008년 총선은 당시 새누리당이 이 153석으로 과반 승리를 했고요. 2012년 총선 역시 152석으로 과반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226명의 기초단체장 중에 145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역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총선, 12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의 당선자를 내면서 압승을 거뒀는데, 그 세 차례 선거의 특징은 40대 투표율과 60대 투표율의 갭이 대략 1.4배 내지 1.3배 내지 1.5배 정도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10% 후반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작년 지방선거 때는 40대 투표율이 44.7%에 불과했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투표율은 68.6%, 무려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4%포인트. 그러니까 40대 투표율이 60대 투표율과의 갭을 좁히면 좁힐수록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좀 이 계산을 해보면
60대 투표율이 40대보다 1.3배, 1.2배 이하 정도 높은 수준이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60대 이상 투표율이 40대 투표율보다 1.3배 이상 벌어지면 국민의힘이 과반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전에 지금 최근 한 20여 년 동안의 총선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결과를 가지고 지금 6차례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니까 이제 내년에는 또 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흐름은 지금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총선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저 왼쪽에 그 표는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세대별 그 지역구 지지율입니다. 4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이 50%로 압승을 했고요. 50대는 49대 42 정도, 60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통합당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2020년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율 평균치가 49.9%였고 통합당이 41.5%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8.4%포인트인데 지역구 의석수로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죠. 민주당이 163, 통합당이 84, 그래서 79석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이제 특성상 저런 이제 결과들이 이어지는 건데, 우측 지금 그래프로 지금 2020 총선 지역구 지지도라고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2020년 총선 출구조사 세대별 지지율을 2020년 총선 세대별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를 대입하면 오른쪽에 출구조사 지지율 49.6 대 41.6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맨 우측에 있는 개표 결과, 최종 개표 결과하고 불과 민주당은 0.3%포인트 정도 편차가 있고 통합당은 0.1%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출구조사의 세대별 지지율이 실제 선거 결과와 매우 부합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저 출구조사 데이터를 차용을 한 건데요. 가운데 2020년 총선 투표율이 66%대였는데 이 선거인수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선거인수 비율이 100명 중에 27.9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측의 투표자 비율을 보면 2020년 총선 때 투표한 100명 중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31.5명, 즉 31.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 비율은 27.9인데 실제 투표자 비율은 31.5. 그래서 약 3.6%포인트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선거인수 비율과 투표자 수 비율 간에 저런 이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내년 총선 투표율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작년 지방선거 투표율,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그 253개 지역구에서 얻었던 후보들의 득표율과 그 다음에 후보 구도 모든 어떤 변수가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2020년 총선 투표율이 아닌 작년 지방선거 선거인수와 투표율을 적용을 하면 우측에 시뮬레이션 안을 보시면 2020년 총선 투표율을 적용했을 때는 저 출구조사 그 세대별 지지율을 대입했을 때 49.6 대 41.6이라고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측은 총선 투표율이 아니라 작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 2.5%포인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작년 지방선거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2020년 득표율에서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가 그렇게 편차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2020년에 전국 지역구에서 약 8% 정도 민주당이 우세했는데 지방선거 투표율 정도의 투표율에 그칠 경우에는 그 격차가 3%포인트 정도로 이미 좁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따라서 민주당이 163곳의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지역구 득표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를 적용하면 이 22곳이 이미 접전 또는 열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이제 그 시도별 그리고 선거구별 득표율과 이제 격차를 지금 나타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면 이제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9에서 4.7%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이 22곳인데 저 지역이 이미 초접전 또는 이미 열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태로운 지역이 1차적으로 저 22곳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63곳을 이겼는데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 지역이 40-50곳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22곳이 가장 위험 지역이고 조금 더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작년 대선에서 진 40-50곳의 지역구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저 22곳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3곳, 경기도가 6곳, 인천이 1곳, 수도권이 10곳입니다. 그리고 충청이 8곳, 부울경 4곳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쨌든 내년 총선이 지금 실제 발표되고 있는 어떤 여론 동향과 그 여론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숨은 민심이나 지표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어떤 징후를 저희는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하나 근거로 여론조사 응답률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원례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언론사 의뢰를 받아서 뭐 최근에 그 광주 전남 뭐 기타 등등 지역 조사를 해서 이제 공표를 했는데 응답률이 정말 제가 이 여론조사 업을 시작한 이래 최악입니다. 최악. 뭐 정말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주간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2019년 6월, 2023년 6월 그러니까 총선을 딱 10개월 정도 앞둔 같은 시점이죠. 21대 총선을 10개월 정도 앞둔 2019년 6월 응답률과 지금 내년 총선을 10개월 정도 앞둔 올 6월 응답률 두 기관의 응답률을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저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그 각 기관들의 뭐 이 조사 기관이나 응답률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 응답률을 보면요. 2019년 6월 1, 2, 3, 4주에 그 4주간의 응답률 평균치가 15.5%였습니다. 그런데 올 지금 6월 그 한 달 동안의 응답률 평균치가 10.3%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3분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응답률이. 면접조사죠. 리얼미터는 이제 ARS잖아요. 2019년 6월 한 달 동안 평균 응답률이 5.4%였습니다. 지금 2023년 6월 3주는 쉬었더라고요. 세 차례 평균 응답률이 2.9%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완전 정말 쳐다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정서가 지금 만연해져 있고 지금 현재 여의도의 어떤 정치 정쟁이나 어떤 셈법들을 보면 이게 정말 너 죽고 나 살기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주거나 새로운 어떤 비전, 기대감, 어떤 공천혁명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자극을 주지 못한다라면 내년 투표율이 대거 하락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표율이 50% 초중반에 그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인구 통계적 특성상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반면에 만약에 투표율이 60%를 상회한다라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를 넘는 내년 총선 투표율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난망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마지막 공표조사입니다. 왼쪽 거는 한국갤럽이고 오른쪽 거는 이제 저희 마지막 공표조사 당시에 보수정당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긍정률 그러니까 D-7일
시점의 마지막 긍정률과 실제 그 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지금 비교해 놓은 건데 2012년 4월 6일 갤럽 조사에 이명박 대통령 긍정률이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새누리당이 전국 지역구에서 43.3%를 득표했어요. 19.3%를 끌어올렸죠.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보시면 이건 저희 조사입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은 전국 지역구 득표율이나 의석수 예측치에서 저희가 출구조사를 능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차용했는데 20대 총선 D-7일 저희 조사에 박근혜 대통령 긍정률이 32.9%였는데 새누리당이 전국 지역구에서 38.3%, 5.4%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20대 총선은 양자구도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출연한 3자구도의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저런 선거에서도 당시 새누리당은 그 소속 대통령 긍정률보다 약 5%포인트 이상 지역구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대략 38구, 뭐 기관에 따라서는 약 40% 정도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과거의 어떤 흐름을 반영한다라면 대략 지금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40% 중반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선거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 그리고 첫 번째 꼭지의 뭐 그 내용을 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좀 그 요약을 해보면 내년 총선 승패 그리고 그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거의 승패는 투표율에 달렸다. 투표율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리고 투표율이 60%를 돌파한다라면 민주당이 과반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60% 미달하고 50% 초중반에 그친다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거의 반대로 과반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결국 앞으로 누가 지금 이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얻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고 지금 내년 총선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절대 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약속한 대로 깜짝 퀴즈를 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 누구인지 빨리 그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약속대로 이 당선 지침서 한 권을 특별 보너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답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내신 분이고요. 뭐 프레임 굉장히 미국의 그 진보 진영의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치는 가치의 문제이고 의사소통의 문제이며 후보자가 옳은 일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 유권자들의 문제인 동시에 후보자의 세계관에 관한 믿음의 문제이며 그 세계관과의 동화의 문제이다. 또한 정치는 상징성의 문제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어떤 가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옳은 일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 어떤 그 정직성, 도덕성, 신뢰성, 어떤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의 워딩을 마지막 슬라이드에 담았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내신 분입니다. 미국의 진보학자로서 굉장히 뭐 맹활약하고 계신 분인데 정답이 올라왔네요. 러브 바스켓 87년님, 조지 레이코. 오늘 지금 바스켓님이 두 번 다 지금 그 퀴즈를 맞히신 건가요? 하여튼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두 권 다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역시 오늘 그 특별 사은품으로 보내드린 이 당선 지침서를 참고하시면 작년 대선과 관련돼서 정말 데이터에 입각한 심층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오후부터 벌써 이제 오후부터 역시 또 전국에 그 큰 비가 지금 예고되어 있던데 하여튼 큰 비 피해 없도록 그 준비 잘 하시고 찜통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후보님들 오늘 그 현장에 나가시면서 지금 그 등에 그 배낭을 하나씩 메고 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 오늘 알찬 표 많이 담아서 그 들어오시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일주일 후에 뵙는 시간을 기약하면서 제가 힘찬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감사합니다.